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이게 바닥 신호가 온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차트 대신에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이유,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기자랑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인데요. 지금 뉴스랑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5주 연속 하락 끝에 드디어 비트코인의 양봉이 떴다라는 건데,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23개월 바닥 패턴이 완성됐다라는, 이 드디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끝났고 곧 불장이 올 거라는 이런 희망감에 불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차트가 그리는 환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매수 버튼 누른다면은 계좌가 녹아내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완벽해 보이는 패턴 뒤에 숨겨져 있는 소름돋는 함정, 그리고 진짜 반등은 언제일지 단 한 개의 핵심 지표를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에서 5주 연속 이어졌던 음봉 행진을 끝냈고요. 드디어 주간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길었던 하락세가 끝나면서 새로운 반등장이 열리는 신호탄일까요? 게다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다는 어느 패턴까지도 지금 딱 들어맞는다라고 해요. 과연 이번에는 다를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약속된 사이클에 귀환일 건지,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이 약세장 바닥이라는 주장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이 신중론들이 맞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낙관파의 주장을 들여다보자면은 암호 애널리스트 코인보 트레이딩 측에서는 흥미로운 사이클 패턴을 하나 짚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정점 ATH를 찍고 정확하게 23개월 후에 바닥을 쳤다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과거 역사 패턴을 보면은 이 주장들이 얼추 들어맞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점이 마침 이전 사이클 최고치로부터 23개월째 되는 타이밍이에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일부에서는 역시 이번 달로 약세장은 끝났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주장은요, 오랜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조차도 여러가지 내러티브 중에 가장 설득력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상의 주기만 보면은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상 바닥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격 움직임도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이르러 반등세로 전환한 모습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하루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6%가량 자금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 한때 2조 1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던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무려 2조 3천억 달러를 다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과 시점까지도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지금 시장 바닥 확정됐다, 이런 기대감이 고개를 들만 하겠죠. 실제로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요, 비트코인 구매라는 검색어가 지난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했다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겁니다. 이 시장 깊은 곳의 흐름을 들여다보시면 또 사뭇 다른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거시경제 쪽을 짚어드려 보자면 2022년부터 세계적인 긴축바람을 일으켰었던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이제 그 기조를 바꿔서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금리를 내리는 중이라는 거. 현재 기준금리가 3%대 중반으로 한풀 꺾인 상황이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까지 떨어졌죠. 거시 환경이 한층 완화돼가지고 위험자산 투자의 숨통이 트일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면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주간 반등도 이런 거시 변화랑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측면의 숫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들, 아직까지 이 낙관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살펴볼까요? 최근에 몇 주 동안 테더 서클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규모가 유입된 규모보다도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요, 이런 순유출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달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새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반등했는데 정작 실타는 장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투자자들이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넣어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오히려 일부는 현금을 빼두는 전략을 선택한 셈인데요. 이런 모습들은 진짜 강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신뢰를 되찾지 못한 이런 단계에서 주로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더 들여다볼까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급락장에서도 1년 이상 된 장기 보유자 물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게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묵묵히 들고 있는 홀더들,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급증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코인을 팔려고 우르르 거래소로 보내는 상황이었었다면은 이 거래소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패닉 물량 출현이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 강손들이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던질 사람들은 더 없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분명히 이전 약세장 막바지에 보였던 특징과 닮아 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지고 팔 사람들 팔고 또 남은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때부터 바닥이 만들어지곤 했었기 때문에 현재 온체인 지표상으로 평균 구매 가격 대비했을 때 손실을 보고 있는 주소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가 최근에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 구간이 있었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통상 이런 고통의 극대화 구간이 지나야지 또 새로운 상승장이 열리곤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올해 초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트 가격이 1월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물과 연구수업 시장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쌓았었는데 모두가 기대하던 저항선 돌파를 노린 베팅이었었죠. 근데 2월 초 가격이 힘없이 밀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했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었고 펀딩비도 한때 음전환되면서 과열됐던 롱 심리가 급속하게 식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시장 하락 압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또 현물 매도 이상의 그 빠른 하락들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레버리지 축소 과정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시장에는 오히려 이런 과도한 부담이 덜어진 모습도 보입니다. 또 한때 3만 비트코인 넘게 쌓여있던 선물 OI 미결제 약정은요. 지금은 3년 평균 수준 이하로서 낮아졌습니다. 위험한 B2 포지션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장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이 현물 중심의 수급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 미니 세탁기, 과열 세척기가 한번 돈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시간은 됐다. 근데 돈이 더 안 따라온다.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사이클 시계로 보면 작년과 올해 초의 고통 끝에 이제 바닥을 다질 때가 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공포, 이 투매는 일단 지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정작 새로운 불씨를 키울 만한 자금의 유입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살짝 올랐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선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큰 폭의 V자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또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결국에 시장 사이클의 시간표만큼이나 중요한 것, 실제 유동성의 움직임이겠죠. 이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가 실제 매수자금 투입으로 이어져야지만 차트의 반등이 현실적인 추세 전환으로서 굳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23개월 주기설이 적중하면서 약세장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은 그 파급 효과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바닥을 짚고 올라선다는 확신이 퍼지면요. 그 뒤따라서 알트코인들한테도 강력한 상승 랠리가 번질 수가 있는 거고, 지난 몇 년 동안 움츠렸던 리스크 자산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되살아나면서 주식, 부동산 포함해서 다른 시장의 자금들도 다시 한번 크립토 시장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신규 개인분들께서는 대거 복귀하면서 2021년 이후에 한동안 떠났던 프로젝트 개발자라거나 기업 자금들 다시 유입되는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겨울이 끝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요.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라거나 디파이 유동성 공급 같은 2차적인 효과들도 활발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국가 정책이라거나 이 규제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다소 누그러질 거고, 또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기관들도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시장 분위기가 돌아서면요. 가격 상승과 투자 심리 회복되고 또 신규 자금 유입되고 또 업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 상승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또 반대로 아직까지 약세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고요. 시장 재편 압력이 거세지는 2차 효과를 겪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약한 알트코인들, 이 프로젝트들,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다거나 과도한 부채를 진 채굴업체나 기업들이 추가 조정을 겪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의 판단은 무겁고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군중 심리에 편승하시기보다는 냉철하게 근거를 따져보고 또 앞으로 펼쳐질 파급 효과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고려한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상당히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현재 시장을 둘러싼 해석에는 두 갈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거. 먼저 이번 사이클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고 23개월 주기에 따라서 역사적인 저점을 통과한 상황이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또 새로운 강세장이 막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곧 가격은 완만하게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고 뒤늦게 눈치챈 자금들이 서서히 재유입되면서 모두가 기다리던 그 다음 불마켓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온체인 자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역사적인 주기가 반드시 일정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점들을 짚고 있는데요. 즉 지금 보는 주간 양봉은 일종의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약세 추세는 몇 달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겠죠. 이 두 관점 모두 다 일리가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또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실질 자금 없이는 추세가 바뀌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지표를 봤을 때 바닥 징후가 다소 포착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을 딛고 올라갈 유동성이 아직까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이 비트코인 약세장은 시간상으로 막바지에 왔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뚜렷한 신규 자금 유입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예측을 비웃는 것처럼 돌변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 해석과 다르게 앞으로 몇 주 동안 대형 호재 뉴스랑 함께 기관 자금이 걸려들거나 아니면은 주요 거래소들의 스테이블코인 잔고가 급증하는 이런 흐름들, 이렇게 온체인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보여준다면은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분명한 유동성 전환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저는 강세장 진입을 확신하고 또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해야 되겠죠. 결국 시장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겸손하게 이 대응 전략을 유동성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시간표만 믿고 섣불리 단정하지 마셔야 되고요. 과거 주기가 어떻든 간에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의 돈입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선택이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냉정하게 볼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완전히 탐욕 모드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격 차트의 신호랑 더불어가지고 실제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비슷한 바닥인가 이 순간이 올 때마다 패턴이나 감정이 앞서가지고 거래소의 자금 유입들, 장기 홀더의 매도 여부들, 글로벌 유동성 여건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큰 흐름들을 제대로 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흔들리는 순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 XRP라는 코인을 보면서 또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 또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장기 투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또 미래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냥 쉬어가는 이런 구간들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시장 자체가 조용해지고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하락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타이밍들, 이럴 때 그때부터 우리 투자 심리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코인 투자 괜히 시작했나?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되나? 또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묻듯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투자 심리라는 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또 무섭습니다. 상승할 때는 그 이유가 수십 개가 생기고요. 또 하락할 때는 불안감이 또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하시겠죠. 이 국내 시장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코인들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내가 보유한 것만 멈춰있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럴 때마다요, 이 시장을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에 고점에서 또 추격 매수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체력도 심리도 모두 다 지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좋아 보여서 옮기고 또 저기 좋아 보이니까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 옮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항상 상승하는 것만 따르고 들어가는 이 불나방과도 같은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시면요, 대부분 고점에서 이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 투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종목들, 이 종목보다도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기준이 있고 왜 보유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은 이 시장이 조용한 시간도 또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장기 투자라는 게 상승장일 때는 몰라도 하락장이 찾아오면 생각보다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게 장기 투자고요. 또 하락자의 공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비중을 항상 조절하고 적당한 단기 고점들, 또 단기 저점들 살려나가는 이유도요. 이 상승하는 시장 자체가 영원하지도 하락하는 시장 자체가 또 영원하게 지속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두꺼운 책의 페이지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하락장의 시기라고 해서 또 책의 시작부터 끝이 하락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600원, 700원이었던 리플 XRP가 4,900원까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 상승장의 페이지랑 하락장의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원칙 매매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결국에 시장은 항상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가격으로 흔들고요, 시간으로 흔들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 유혹을 합니다. 결국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킨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기반 AI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프라 개발사 T54랩스 측에서요 500만 달러 시드 투자 유치하면서 리플도 참여하게 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인프라, 조금 생소한 조합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공지능 비서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사람 대신에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신뢰 장치를 만들겠다는 회사인데요. 이 T54랩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거래를 수행을 할 때 그 AI의 신원이 믿을만한 건지 행동에 문제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이른바 신뢰 레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신용등급, 신분증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용으로 만드는 셈이겠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흥미로운 거는 이미 리플 레저랑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T54랩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리플이 지원하는 에버노스라는 기업과 협업을 발표했었고, 에버노스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리플 레저 기반의 디지털 자산 금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은행들이 XRP를 왕창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는데, 에버노스가 앞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리플 레저에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시대를 대비해서 T54랩스의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밝혔고, 여기서 리플 레저에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송금도 하고 또 투자도 하게 만들겠다라는 AI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T54가 신원 리스크 관리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리플은 이런 그림에 참여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스타트업 투자했네 정도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리플이 바라보는 미래의 금융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리플의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 금융과 가교 역할을 해온 블록체인인데 은행 간의 해외 송금 또 외환까지도 다루면서 규제 준수랑 빠른 결제를 장점으로 내세웠었죠. 근데 이 리플 레저 위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활동을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굴러다니고 실물자산 토큰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면은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리플 레저가 국경을 넘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중심층으로 자리 잡는 그림들인데요. 리플이 꿈꾸는 거는 바로 그거겠죠.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전통 금융 자산까지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거, 그리고 거기서 리플 XRP의 가치 이동의 핵심 축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 것도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리플 XRP 바닥 따지고 다시 한번 돌파할 거다, 이런 시장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플 본질은 다른 전략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말이죠. 지금 리플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돈 흐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돈을 벌고 쓰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은 그 돈이 흐르는 길목에 과연 누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리플은 바로 리플 레저가 그 길목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뉴스의 핵심은 결국에 리플이 미래의 돈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점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이 T54랩스가 만들고 있는 기술은 결국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을 겨냥합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에 쇼핑도 하고 투자도 해주는 시대, 과연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AI한테 월급의 절반을 맡겨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업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서 자동 무역 결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트랜잭션의 빈도나 속도는 인간이 할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증을 하겠죠.
있죠. 바로 그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것들이 신뢰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거래 인프라인 거고, 느려터진 기존 은행망이라거나 폐쇄적인 중앙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리플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거. 인공지능이 돈을 움직이는 시대에는 결국에 블록체인이 해법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프로토콜대로만 움직이니까요. 인공지능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여기에 신원 인증, 프로그램 규칙, 또 위험 통제까지도 추가해주는 이런 레이어를 T54가 제공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그 결과분이 굴러갈 무대가 바로 리플 레저인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본격적인 등장 자체가 금융시장 거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워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틈새 거래까지도 기계들이 수행하면서 온체인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리플 레저의 일일 트랜지션 숫자가 지금의 10배, 100배가 되는 시나리오, 중장기적으로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XRP를 포함해서 기반 자산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3차 파급 효과, 이 금융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 개입이 줄어들 거고요. 알고리즘이 주도하게 되면은 금융시장 구조 자체가 개편될 수 있다는 거.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는 AI들이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새로운 규제나 표준들을 마련해야 될 거고, 기존 금융회사들은 AI 금융망에 맞춰가지고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될 겁니다. 이런 큰 흐름에서 초창기에 인프라 표준을 장악한 플레이어들은요, 또 막대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리플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런 것들일 테고, 성공만 한다면은 리플 레저가 각 국가의 CBDC라거나 국제 결제망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존재해요. AI 에이전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쌓이고 또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보안 없이는 기술만 앞설 경우에 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가 만약에 이상 행동을 일으켜서 시장 교란을 초래한다. 오히려 규제 당국이 개입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나와줍니다. 먼저 리플이 가격보다는 실제 사용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인데요. 실제로 리플은 XRP 가격이 횡보하거나 투자자 관심이 식어있던 기간에도 꾸준하게 인프라 투자를 해왔어요. 이번에 AI 관련된 투자도 그 연장선에서 눈앞의 호재성 뉴스보다는 또 10년 뒤의 리플 레저를 위한 포석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자는 이런 것들을 리플도 요즘에 유행하는 AI에 편승한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열풍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리플도 홍보용으로 참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겠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에 XRP의 가치랑 직결될까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생태계가 확장되더라도 XRP 토큰의 수요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는 소용없는 일 아니냐라는 반론인데요.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첫 번째 해석 쪽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리플이 현재 리플 레저를 중심으로 미래 금융의 판을 짜겠다는 일관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요. 가격 변동성이나 단기 이슈에 연연했더라면 또 하기 힘든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왔기 때문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각 국가의 기관과의 토큰화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 AI 인프라 투자까지도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켜주고 있는데요. 그 방향은 리플 레저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필수 불가결한 층으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제 의견이 맞아 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줘야 되겠죠. 먼저 리플의 투자량 노력이 실제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져야 됩니다. 리플 레저상의 거래량과 이용자, 발행 자산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쓰이는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각 국가의 정부가 인공지능 금융거래 안 된다 이러면서 가로막는다라거나 기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경쟁 시스템을 마련을 해버린다라면은 리플의 구상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안정성도 담보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리플 레저가 대규모 트랜잭션과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보안 문제도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전제가 맞아떨어져 준다면은 리플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차세대 금융혁명의 숨은 설계자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막힌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해석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리플이 미래 금융의 판을 새로 짜고 있다는 사실로서 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톱니바퀴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가격 뉴스랑 단기 이벤트들인 거고,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움직이는 톱니바퀴는 금융 시스템의 밑그림이 재편되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뉴스 뒤에 실제 네트워크 사용 증가라거나 시장 자금 유입 같은 펀더멘탈 변화가 따라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 비슷한 기술 제휴나 투자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이벤트가 리플 내적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지, 또 새로운 사용자층을 데려오는지,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지 여러 가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눈앞의 가격 등락에 먼저 반응하시기보다는요, 가격 아래에서 꿈틀대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모처럼 재편되는 이 미래 금융의 큰 판 속에서 우리의 자리도 또 함께 찾아갈 수가 있겠죠. 결국의 핵심은요, 리플이 조용하게 미래 돈의 판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랩스가 왜 인공지능에 투자하냐고요? 리플은 인공지능 시대에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깔아놓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이 가격이 반응을 하든 말든 리플은 이미 미래를 향한 판을 깔아버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가지 코인에 집착하시기보다도요, 이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와 경험을 쌓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리플 코인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리플 하나에다가만 모든 생각과 시선을 집중을 해버리신다면은 어느 순간 시장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격은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코인들은 정말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조급함이 들고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시장 자체가 하나의 종목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죠. 하나의 큰 숲과도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잠잠한 시기가 있다? 그럼 또 다른 코인이 움직이는 시기가 나와주는 거고, 또 반대로 다른 하나의 코인들이 쉬어갈 때 리플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달리기 시작을 하시면요, 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들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은 또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승하지 않으면 뭐 어떤가,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한번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이 시장이 항상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억지로 당기려고 할수록 또 심리만 더 지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누구나 상승장을 좋아하시지만요, 투자 실력에 대해서 대부분 하락장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요, 하락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준을 만들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게 됩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순간에 흔들림이 있었는지, 어떤 매매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경험들이 결국에 그 다음 시장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들은 나중에 정말로 큰 차이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중요 타점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 시장이 안 좋고 소나기가 내리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과 방향성을 보면서 움직임이 어떻고 현재 흐름이 어떤지 알고 또 오히려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운영하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 업비트 빗썸으로 원칙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 시장이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대로 머무는 사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는 사람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험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웃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몰래 사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금 한 푼 안 쓰고 금고를 채울 수 있는 상당히 기가 막힌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한 국가의 정부 금고에 비트코인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로 흥미로운데요. 지금 미국의 한 주정부에서 그 일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미국의 미주리주 이야기입니다. 이 미주리주 의회에서는요, 정부 전략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 금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소식,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먼 나라,
미국에선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이벤트가 아니라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이런 흐름들의 한 가지 장면일 수 있다는 거. 거시경제의 상당히 큰 물줄기, 이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까지도 맞물려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결과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를 계기로서 이 현상 뒤에 어떤 구조랑 의도가 숨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한 가지 사건에 압축해서 담겨져 있으니까요. 먼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미주리주가 비트코인을 금고에 넣겠다고 나섰을까요? 배경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었죠.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하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앞다퉈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됐습니다. 덕분에 물가는 잡혔지만 여기저기서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래요.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정부가 낸 빚 이자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였는데요. 이쯤 되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법하겠죠.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 그럼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전통적인 대안자산 금에 각 국가가 몰려들고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2022년, 2023년에 금을 사들인 양이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도 평년의 몇 배에 달하는 금을 계속해서 사모았는데 금값도 크게 상승했죠. 안전자산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만큼 거셌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보관도 해야 되고 기동성이 떨어지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공공 부문에서도 싹트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정학적인 변화까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 남의 일 취급하는 시각이 정말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국제 무대에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로서 새로운 무역 결제까지도 시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이 비주류 자산을 기존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시도들 더 이상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생겼는데요. 이 미주리주가 지금 법안을 추진하는 밑바탕에서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주리주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자면은 이 법안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핵심은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별도 기금으로 받아서 중장기 보관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주 재무관 산하의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 비트코인을 모아서 5년 이상 보관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세금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부 기관이나 주민들이 기부한 비트코인만 받는다라고 합니다. 받기만 하고 최소 5년간은 팔지 못하게 묶어두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 쓰고 쌓아두는 돈으로서 비트코인을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세금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은 세금으로 투기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기부금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잃어도 그만인 돈으로서 미래 가능성에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장사입니다. 혹시나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은 이 기금을 나중에 활용해서 또 재정의 보탬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세금 손실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비난까지도 피할 수 있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주리주가 이 법안으로 노리는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제고랑 투자 유치입니다. 우리 주는 친암호화폐 지역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기업 차원에서 암호화폐로 기부할 길도 열려있다 보니까 혹시나 암호화폐 부호들이나 관련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 금고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다.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이 미주리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장차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금융 다각화랑 더불어서 지역 홍보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서 읽혀지고 있고요. 사실 미국의 미주리주의 이런 움직임들이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작년 당시에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청문회까지도 갔었지만 끝끝내 본회의 표결에 못 붙여지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했던 터라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걸 봤을 때 그 사이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라거나 이 추진 세력들이 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아마도 2024, 2025년 당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의 시각이 조금씩 바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작년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작 시장은 이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헤드라인만 봤을 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산다니까 당장 호재 폭발일 것 같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은 크겠지만 당장 실질적인 매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인 거고, 이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고 설령 시행되더라도 미주리주가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기부받는 대로 쌓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리가 없는 거고, 결국에 뉴스는 빅뉴스인데 가격은 미동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장이 그만큼 냉정하고 성숙해졌다는 뜻인 거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부 어디서 비트코인 산다고 하면은 투기적인 자금 몰려들고 난리법석이었겠지만요. 이제 시장 투자자들도 겉과 속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부가 인정하는 분위기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올 건 아니니까 흥분하지 말자. 뭐 이런 태도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6만 달러 후반대로서 이 뉴스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 찍고 조정받아가지고 지금은 절반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이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은 상태라서 여기서 뉴스 하나에 다시 급등할 만한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 내부 지표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안정적인데 투자자들의 포지셔닝도 그렇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선물 시장의 펀딩비를 보면 특별하게 롱이나 숏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규모도 뉴스 이후에 평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소식에 모두가 열광을 했다면은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이 확산했다거나 반대로 소문에 팔자라는 심리로서 숏 포지션이 늘든지 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트레이더들까지도 일단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상징은 이해되지만 실제 돈은 신중하게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분함들이 오히려 건강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물줄기를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니까요.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미국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주리주가 실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지켜본 다른 주들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텍사스나 와이오밍처럼 원래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들, 우리도 주 법령으로 암호화폐 한번 다뤄보자. 이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지방정부 간의 벤치마킹이 일어난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미국 내부 여러 주가 저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시도하는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방정부랑 규제당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는 SEC의 소송이라 하거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가 냉대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정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연방도 무시만 하고 있기는 어려워집니다. 가령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리도 비상자산으로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일부 보유하자라는 이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규제 정립을 서두르는 압박들은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이 큰 틀이 결정되는 본격적인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민간 부문의 인식 변화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파급력은 이거라고 봐요. 정부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되어버린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색안경 끼고 보던 기업이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겠죠. 공공 부문이 인증한 자산이라는 느낌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미주리주 비트코인 500개 보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다. 그럼 그게 가져오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는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을 받을 거고,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공부문 참여에서 민간 참여 가속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들만 놓고 보면은 정부 기관마저도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시환경 변화, 시장 반응, 파급 효과까지도 봤을 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인 건데, 다만 이 의미를 얼마나 크게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께서 결국에 올 것이 온 것이다. 혁신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남기고 있고, 반대로 미주리주 하나 기금 만든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면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규모도 작고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었지만요. 이 공공부문이 암호화폐를 다룬다. 이런 사실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정부나 공공기관, 인터넷을 변방의 기술쯤으로 여겨지고 본격 도입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점차 인터넷이 사회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부문이 그때서야 들이받았었고, 적극적으로 활용까지도 하면서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미주리주의 시도를 보면서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암호화폐가 어쩌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어쩌면 먼 훗날 이 역사책에 미주리주
비트코인 기금이 공공부문 암호화폐 재테크의 신호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될지도 모르겠죠. 이 투자에서 현금 비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택지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 수익을 내는 사람들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급한 마음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에 현금은 거의 남지 않고 모든 자금이 시장 매수에 들어가 있는 이 보유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좋을수록 현금 비중을 준비해두는 이런 분들만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시는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현금을 줄이고 또 하락장에서 뒤늦게 현금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타이밍 자체가 어긋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이 뜨거울 때 조금씩 비중 조절하시면서 현금 모아두시면요, 분위기가 식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훨씬 더 여유있게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건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거. 누군가는 현금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투자 시장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대응과 가장 공격적인 준비가 바로 현금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매수하고 싶어 하실 때는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설일 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이 없는 대신 기회를 사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빛나는 카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요, 언제나 기회라는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예측을 가장 잘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가장 완벽한 속임수는요, 상대방이 믿고 싶어하는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금융의 거물이죠. SBI 홀딩스 측에서 상당히 기묘한 상품을 내놨는데요. 이 겉으로 봤을 때 안전한 채권인데 이자도 줍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XRP라는 암호화폐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채권을 사면 코인을 덤으로 드린다. 이 단순한 경품 행사일까요? 이거는 전통 금융시장의 심장부에 암호화폐를 심기 위한 치밀한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SBI가 설계하고 있는 이중 트랩의 정체, 그리고 리플 XRP 생태계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 측에서 온체인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남겼었죠. 이 온체인 채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고 관리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총 발행 규모가 100억엔, 달러로는 약 6,400만 달러 정도니까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들한테 이자로 XRP를 준다는 점입니다. 채권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청약을 마치고 나면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XRP를 즉각적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채권이 돌아오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자 지급일마다 추가로 XRP 보상을 또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채권 사면 코인을 얹어준다라는 전례 없는 조건인 셈인 건데, 이 전통 금융상품인 채권과 암호화폐인 XRP를 이렇게 결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소식만 들어보면은 와, 드디어 대형 금융사가 암호화폐를 본격 도입하나 보다, XRP 드디어 떡상 가나, 이렇게 기대할 법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이 뉴스 직후에 XRP 가격을 보면은 큰 폭의 상승세나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거.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XRP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과 속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SBI가 왜 이런 상품을 내놨는지 그 의도랑 구조적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I가 채권에다가 XRP 보상을 붙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거시경제 흐름들을 짚어보셔야 돼요. 일본의 금융 환경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초저금리 국가죠. 2026년 현재 시점 일본은행 정책금리는 0.75%에 불과해요. 한동안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갔던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금리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인플레 잡느라고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최근에 물가가 조금 잡히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살짝 내리는 분위기지만요, 여전히 3에서 4%대는 됩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돈이라는 게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비싼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이게 바로 금융에서 흔히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엔화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빌려가지고 미 국채나 해외 투자에 넣어서 3에서 4% 수익을 내는 시기죠. 일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서 다른 나라 자산을 부양하는 흐름들입니다. SBI가 이번에 XRP 채권을 들고 나온 시점이 바로 이런 캐리 트레이드 환경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 SBI는 일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요. 이 나가려는 엔화, 나한테 맡기면 XRP로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손짓을 한 셈인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채권 출시라는 멋진 타이틀을 내걸었지만요. 그 손을 해보면은 해외로 가지 말고 우리 채권 매수해라. 대신에 우리가 코인 얹어주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제스처가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일본 국채를 사면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차라리 해외 채권이나 외화를 사고 싶어 하죠. 근데 SBI가 연 2% 안팎의 채권 이자에 더해서 동일 금액만큼 XRP를 준다라고 하니까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XRP 가격 변동성 위험은 있겠지만요. 투자 직후에 받은 XRP를 바로 팔아버리면은 사실상 채권 금리에 더해서 한몫 크게 챙기는 격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저금리로서 지친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미끼로 추가 수익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SBI가 영리하게 투자자 돈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철저히 비즈니스 계산인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은 SBI의 속마음에서는 채권 팔아서 돈 벌겠다 그 이상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 바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장악하는 큰 전략들이 숨어 있죠. SBI가 일본에서 암호화폐, 특히 XRP랑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미 리플에서 지분 투자도 했고요. XRP를 활용한 송금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리플 XRP 편입니다. 그런 SBI가 이번에는 채권 투자자를 가장한 새로운 XRP 홀더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채권이라는 안전한 포장지 안에 XRP를 잔뜩 담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안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채권 사면서 계좌도 만들고 XRP도 받겠지만 사실상 SBI가 원하는 자기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XRP 보상을 받으려면 SBI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냥 은행 계좌로 이자 주는 게 아니라 XRP 들을 테니까 SBI VC 거래소 쓰세요. 이런 조건을 단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SBI는 이번 채권을 자사 암호화폐 생태계의 고객 유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겉으로 일본 최초의 블록체인 채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요. 그 채권을 매수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SBI 거래소 회원이 되고 또 XRP 지갑을 갖게 됩니다. 이쯤에서 SBI의 큰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 겉으로 채권인데 그 속은 암호화폐인 이 상품은요. 결국에 전통 금융 고객을 암호화폐 세계로 이끄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한 채권이라고 해서 건넸는데 그 속에 XRP라는 새로운 자산을 심어가지고 함께 건넨다라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트로이 목마도 겉으로는 선물 마차였죠. 근데 그 안에서는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SBI의 채권도 겉모습은 전통 금융상품이겠지만 그 안에 이 암호화폐를 심어가지고 투자자 포트폴리오 속으로 들여보낸 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SBI의 의도는 채권 하나 팔고 끝이 아니라 투자자 구조랑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들이 XRP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코인 쓰는 데가 늘어나네, 이거 수요가 증가하겠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풀리는 XRP 물량은 SBI가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SBI는 리플과 관계가 깊어가지고 이미 상당량 XRP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니면 시장에서 대량 매수해가지고 조달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XRP의 수요를 유발하는 구조인 거는 분명한 건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장기적인 잠재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SBI가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들 100억인 규모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더 큰 금액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일본 금융사라거나 해외 기관들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XRP에 대한 이 구조적인 매입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채권이 엄청 인기여가지고 몇 년 동안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채권 발행 때마다 거기에 붙일 XRP를 수백억에 넣지 사들여야 되는 거고 이자를 줄 때마다 또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XRP 시장에 또 꾸준한 구매 압력이 생겨버리는 거겠죠. 물론 지금은 상상 단계고요. 아직까지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SBI는 분명히 이런 큰 그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몇 푼 더 얹어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밀고 있는 XRP 생태계의 실질적인 수요랑 사용자 기반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SBI의 또 다른 행보를 보면은 이 점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리플 레저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계획입니다. SBI 리플 아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 지역 웹3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참가 기업들한테 리플 레저 활용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만들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플 레저는 XRP가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D앱이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SBI가 지금 이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 리플 레저 위에 더 많은 실용 서비스가 나오도록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존재해요. SBI 입장에서 봤을 때 XRP가 정말로 유용한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야 자신들의 투자가 빛을 보겠죠. 리플 레저 위에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오고 국채도 토큰화되고 디파이 서비스도 굴러가고 이러면 XRP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가치도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리플사가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리플 레저에서 출시했고요. 유럽의 한 자산운용사는 영국 부동산을 리플 레저에 토큰화하는 이런 실험까지도 하는 움직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BI도 이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 온체인 채권으로 투자자 유입, 벤처 지원으로 개발자 유입, 이 두 방면에서 봤을 때 XRP 생태계를 밀어주는 모습이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SBI는 XRP를 단순한 코인 그 이상으로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채권 출시가 그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뉴스 한 줄로 봤던 느낌과 많이 다르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채권에 코인 얹어준다 이벤트 같았었는데 또다시 알고 보니까 저금리 캐리 자금의 이동, 전통 고객의 암호화폐 유입과 XRP 네트워크 확장까지도 한 가지 흐름으로 연결된 큰 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에 겉은 채권이지만 속은 암호화폐를 전통시장에 심어넣는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겉과 속의 구조를 꿰뚫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해볼까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 가격이 이 뉴스만으로 폭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2차, 3차 파급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가 있겠죠. 2차 효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들의 동참입니다. 만약에 SBI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까지도 된다. 그러면 일본의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도 또 유사한 블록체인 채권들, 토큰화 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혁신적인 금융사들이 우리도 채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얹어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지도 몰라요. 또 그렇게 되면은 특정 코인만의 이슈를 넘어가지고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에 편입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거시적인 변화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통 자본시장이랑 암호화폐가 뒤섞이기 시작을 한다. 결국에 규제나 제도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자산과 별개로 취급을 했었지만요. 앞으로는 채권에 코인을 혼합한 상품들이 나오고 또 주식과 토큰을 결합한 상품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도 규제의 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들도 자산 배분의 기준을 또 새롭게 짜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의 지형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겠고 SBI의 이번 시도가 그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본 내부 XRP 리플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부터 일본은 XRP 거래량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였었지만요.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까지도 편입되니까 일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겠죠. XRP 이거 SBI 채권 샀더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해외 투자자들도 일본은 XRP를 공공연히 사용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국가 단위로 암호화폐를 품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시장 자금들은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XRP 관련 ETF라거나 펀드 같은 것들도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팩트를 요약드려보자면 SBI라는 유력 금융사가 초저금리 환경을 배경으로서 채권의 암호화폐 XRP를 결합한 신개념 상품을 내놨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SBI의 자사거래소 고객 확대 전략대 그리고 XRP 수요 창출 전략과 더 나아가서 리플 레저 생태계 확장 전략까지도 동시에 깔려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떤 분께서는 SBI가 XRP 가격 올리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건 아니다. 이건 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진지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의 해석도 있을 겁니다. 또 혹자께서는 결국에 리플사랑 손잡은 SBI가 자기들 이익 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무너지는 대통합의 신호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SBI의 행보를 개별 기업의 이득이나 단기 가격 상승 노림수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폭이 크고요. 상당히 치밀합니다. 단순하게 XRP 가격 펌핑을 원했다면은 이 시장에서 코인 사모은다거나 코인 배당 이벤트를 한다거나 더 쉬운 방법들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굳이 채권이라는 복잡한 그릇을 쓴 거는 이 보수적인 투자자층까지도 포섭해가지고 암호화폐를 흡수하고자 하는 이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앞서 말씀드린 트로이 목마 채권이란 말로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고 익숙한 채권이라는 목마 안에 XRP라는 혁신을 숨겨서 이 성벽, 전통시장 안으로 들여보내게 된 겁니다. 이 전략들이 성공하게 된다면요. 이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금융상품 속에서 XRP가 섞여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바로 이번 SBI 채권 출시라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수익보다 먼저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감당이 가능한 자금들, 이러도 일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범위들, 가격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수준, 그 안에서 투자해야지 시장에 휘둘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반대로 곧 써야 되는 돈, 억지로 끌어온 대출 자금이라거나 생활비가 섞이는 돈들, 이런 것들로 투자까지 또 하시면은 결국에 가격이 조금만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걱정들만 계속 쌓이고 결국에 안 해도 될 뇌동매매가 반복되면서 손절에 손절을 거듭하면서 깡통 계좌 찰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또 화를 부르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시장이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상당히 드물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왜 아직까지 안 오르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표 가격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영역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까지 오기까지의 중간적인 과정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을 할 건지, 비중을 줄이거나 늘릴 건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둘 건지,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계획들이 더 중요한 거고, 목표 가격만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변동성에 대해서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적인 과정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요, 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벌었냐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잠 자가지고 출발이 늦었고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게 된다고 했을 때 내가 1시간 빨리 도착하고 싶다고 1시간 빨리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늦은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실행을 옮기시면 되는 건데 1시간 늦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그 다음 일이 진행조차 되지 않겠죠. 이거를 쉽게 투자 시장에 대입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리플의 XRP 내가 5,000원까지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때 팔까 말까 하다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해서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이 그 다음 매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지 다음 타점은 현실적으로 잡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